몇 년 전 위키리크스가 정부와 기업들이 비리를 고발하면서 이슈가 됐었다. 이로 인해 감춰진 진실의 존재를 알게 된다. 그중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앞으로 찾을 것은 감춰진 진실 중 하나다. 영화 해리포터의 장면들이다. 해리포터가 투명망토를 입고 있다. 투명망토는 영화 속에서나 가능할까? 영국에서는 투명망토를 테스트하고 있다. 영화 속의 투명망토가 현실에도 존재한다. 영화 배트맨의 장면들이다. 배트카는 음성 조종되는 무인 자동차이다. 무인 자동차는 영화 속에서만 존재할까? 무인 자동차도 이미 현실에 존재한다. 영화 속의 기술 중에 개발되었지만 비공개된 기술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소설 1984는 생각감시로 통제되는 우울한 디스토피아를 예견했다. 현실에도 생각감시 기술이 존재할까? 생각감시의 기술을 말하기 전에 지금 사회는 감시로부터 안전할까? CIA에서 보안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TV, 휴대폰을 해킹해 도감청이 이뤄졌다. 앞서는 해킹에 의한 도감청이었다면 에셜론이라는 시스템을 통한 전체적인 인터넷 도감청이 이뤄진 사실도 드러났다. 기술이 있다면 생각감시도 이뤄질 것이다. 생각감시 기술은 이미 인프라를 갖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유무선 통신으로 뇌파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개인의 생각을 담고 있는 뇌파를 송수신할 수 있는 칩이 존재한다. 나노 기술은 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기사와 논문은 뇌파를 이용해 타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한다. 전자파, 자기장, 적외선, 초음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동일 원리로 생각 쓰기도 가능하다. 이런 기술을 브레인 해킹 또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한다. 이것으로 타인의 생각을 읽거나 타인에게 생각을 주입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일을 대신한다. 인공지능은 적은 인원의 가해 집단으로도 많은 수의 사람을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 브레인 해킹 임플란트 칩, 나노 기술, 인공지능, 유무선 통신, 에셜론 기술들을 모두 결합하여 전 인류의 생각을 감시한다면 1984처럼 규제할 수 있다. 대중에 공개된 베리칩보다 작은 칩으로도 생각 감시가 가능할 것이다. 주거 침입에 강제로 주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베리칩을 안 맞는다고 안 당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위성을 이용해 가능하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다면 칩도 필요 없을 수 있다. 현재도 이미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인 생각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관련된 기사와 논문이 최근 발표되었지만 브레인 해킹의 역사는 그보다 길다. 전쟁은 위험한 기술들을 태어나게 했다. 2차 세계대전에는 핵무기가 개발되었고 이 기술도 냉전 시대에 시작되었다. 1949년 미 CIA가 마치 조종당하는 듯한 수상한 법정 진술을 목격하며 시작되었다. 이에 차가 나여 인간을 꼭두각시로 만드는 연구를 시작했고 MK울트라로 명명하고 세뇌, 기억 속어, 기억 주입 등을 시도했다. 진상조사에 들어갈 뻔했지만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정보를 소각시켜 무마되었다.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이름을 바꾸고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한다. 정확한 정보는 은폐됐지만 현재의 기술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민간 연구소에서도 1950년대부터 유사한 실험이 존재했고 성공했다. 1959년 국내 기사에서도 호세 델가도는 미세 전류를 이용해 인간의 감정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1970년 이전에도 델가도가 비밀리에 그들의 뇌에 자극 수용기를 심어서 생각을 조종하려 한다는 혐의로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전극이나 장치에 신체 접촉 없이 무선으로 뇌파를 감지하고 바꾸는 기술이 1974년 미국 특허에 출원되었다. 참조하는 특허가 다수인 것을 보면 구현 가능한 것이고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950년대에 소련에서 의학기기용으로 리다 머신이 개발되었고 미국 특허에 등록이 되어 있다. 1983년 기사를 보면 고양이를 잠들게 만들었다고 한다. 기기가 강단에 있는 상태에서 모든 관중들을 잠들게 했다.
브레인 해킹 기술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에선 전파무기 피해자, 조직 스토킹 피해자, 마인드 컨트롤 피해자라고 불린다. 미국에서나 군에서만 사용될 거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전 세계에 피해자가 존재하는 국제적인 사안이다. 미국이나 영어권 국가에선 이들을 타깃티드 인디비주얼 T라고 불린다. 생각 조종도 심각하지만 그보다 심각한 기술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영화 아바타처럼 타인의 신체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는 바디 해킹 기술이다. 신체 조종이 마인드 컨트롤을 뿌리로 두고 있고 영화 아바타처럼 다른 신체를 조종하기에 아바타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명명했다. 이 영상은 사람에게도 신체 해킹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된다. 뇌에서 전해진 미세한 전류를 타인이 팔에 주입하여 해킹하는 것이다. 2016년 네이처의 발표에 따르면 스위스 신경과학 연구진은 하반신 불수 원숭이의 두뇌와 하반신에 칩을 심어 걷게 했다. 2018년 사람의 경우에도 성공했다고 한다. 유선으로 신체 해킹이 가능하다는 전제와 무선 하체 조종 원리를 결합한다면 무선으로 인간의 신체를 조종하는 원리가 된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신체에 칩이 삽입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피해자는 자신의 엑스레이 사진을 올렸는데 무릎, 발, 어깨 관절에서 수상한 좁쌀 모양의 이물질이 있음이 포착되었는데 이것 또한 칩으로 추정된다. 만약 뇌파를 컨트롤해 기절 상태로 만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삽입된 칩을 이용해 신체를 원격으로 조종한다면 대상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신체 조종이 가능할 것이다. 얼굴 또한 조종하고 말을 하게 만들어 마치 대상이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호세 델가도라는 과학자는 소의 머리에 칩을 이식하고 흥분한 소가 달려오면 스위치로 행동을 멈추는 시연을 했다. 1959년 8월 22일 동아일보의 기사이다. 전류로 감정과 행동을 지배할 수 있다고 한다. 1968년 2월 14일 매일경제 기사이다. 전류로 행동을 지배하기 어렵지 않다고 한다. CIA의 마인드 컨트롤 MK 울트라 실험을 주도했던 올슨이 실험에 빠지려고 했고 얼마 뒤 올슨이 사망했다. 이를 두고 실족산이 환각제에 의한 세뇌라는 설이 있지만 자살하도록 신체 조종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실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신체 조종이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부 보여줄 만한 정보만 유출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은폐한 것일 수 있다. MK울트라를 주도했던 CIA는 미국의 정보기관인데 최근 미국의 국방부에서 아바타 군대를 창설한다고 한다. 이런 정황을 볼 때 미국은 아바타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신체 조종과 모션 센서를 이용한 기술 등이 접목된다면 영화 게이머의 주인공처럼 피해자를 조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가해 집단은 이미 소수의 사람들에게 강제로 칩을 임플란트해 아바타로 조종하고 있다. 그들은 칩이 주입된 사람을 조종하여 범죄나 일탈행 일을 할 것이다. 하지만 드러나는 것은 조종당하는 인물이기에 그들의 조작은 결국 조종당하는 사람에게 책임 전가가 되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수면 중이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조종당할 것이므로 자신이 조종당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다. 피해자를 신체 조종에 의한 피해에 따라 나누자면 의식 없이 신체 조종을 당하는 1차 피해자와 1차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는 2차 피해자이다. 1차 피해자, 이들은 가해자들의 신체 조종으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입어 사회관계 등에 안 좋은 영향을 입는 이들이다. 이들이 주로 신체 조종을 당하는 시간은 잠을 자거나 졸아서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자신으로 인해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자신의 신체 조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자신에 대한 타인이 부정적인 반응이 조직 스토킹 때문일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2차 피해자. 이들은 가해자들이 1차 피해자를 조종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1차 피해자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모든 피해 유형의 공통적인 가해 패턴은 생각과 감정을 읽고 주입하거나 유도하고 또한 행동까지 유도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선 저들이 원하는 방식의 사상으로 세뇌하려고 할 것이다. 사진은 전파무기 프로그램 스크린샷인데 디자이너가 만든 컨셉 사진 같지만 피해자들의 증상과 동일하기에 넣었다. 다음은 정신적인 피해이다. 뇌파를 통해 목소리 전달, 뇌파 복사를 통한 감정 복사, 생각 읽기, 기억 삭제, 생각 제거, 생각 유도, 홀로그램 이미지를 보게 함, 타겟의 눈으로 보는 것을 봄, 타겟이 듣고 있는 것을 들음, 강제적으로 지정된 말을 하게 만듦, 강제적으로 미워하게 함. 다음은 신체적인 피해이다. 전기 충격, 가려움, 팔다리 경련, 의식을 잃고 쓰러짐, 피로감, 강제 수면, 강제 각성, 통증, 고열, 빠른 심박수, 오르가즘. 먼저 공통적인 피해 증상을 기술하겠다. 피해자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첫째는 신체 피해 증상으로 희귀질환이 많다. 신체적 피해 증상에는 비문증, 이명, 전립선비대증, 눈충혈, 결막모반, 피부의 화끈거림, 편두통, 어지러움, 구토감, 기면증, 모겔론스 외에 각종 희귀성 질환이 상당수 포함된다. 이런 신체 질환이 나타나는 이유는 가해자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함과 동시에 전파무기로 피해자들을 괴롭히기 때문이다. 마인드 컨트롤의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이런 괴롭힘을 일렉트로닉 해러스먼트 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기기를 전파무기라 부르겠다. 비문증은 눈앞에 먼지 같은 부유물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피해자에게 환시기술에 대한 테스트를 하다가 발생된다고 추정한다. 또한 피해자의 공포감 조성과 조직 스토킹, 대행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의도의 선지, 눈 충혈과 시력 저하를 동반한 가해를 지속한다. 눈 충혈 가해가 계속되면 결막모반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안구 건조증도 이와 관련된 질환일 것이라 추정한다. 그리고 이명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들리는 삐 소리는 피해자가 듣고 있는 소리를 도청하기 위한 장치와 동기화 과정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립선비대증은 50대 이상의 남성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배뇨의 불편과 고통을 동반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젊은 남성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모든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피해자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편두통과 어지러움과 구토감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이는 일렉트로매그네틱 퍼서널 인터딕션 컨트롤이라는 미국 해군이 개발한 비살상 무기의 증상과 동일하다. 기면증은 시도 때도 없이 졸게 되는 증상인데 앞서 소개한 리다머신의 원리를 이용한 증상이며 전파무기 때문에 생긴 증상이라 자연적으로는 질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가해의 증상으로 피부의 화끈거림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가해로 인해 더운 여름에는 더욱 덥고 추운 겨울에는 더욱 춥게 느껴진다. 그 외에도 벌레가 몸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느끼는 모겔론스와 같은 희귀성 질환도 가해에 포함되며 대부분의 희귀 질환도 전파무기와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한다. 여기서 설명한 대부분의 질병은 자리를 옮기거나 자세를 바꾸기만 해도 증상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 이는 가해자들이 그 자리에 유해 전파를 쏘아서 해당 증상이 발생했다는 증거일 것이다.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는 마인드 컨트롤과 관련이 깊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정신적 피해에는 충동 억제 장애, 강박 장애, 불안 장애, 편집증, 조현병 등의 질병들이 있다. 충동 억제 장애는 자신이 피해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인드 컨트롤로 전해지는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인 충동을 절제하지 못해서 방화 등의 범죄를 일으키는 현상이다. 강박장애와 불안장애는 마인드 컨트롤로 전해지는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편집증과 조현병은 주로 1차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 사실을 불분명하게 인식한 이들을 지칭하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서부터는 1차 피해자들이 주로 겪게 되는 사회관계적인 피해의 내용들이다. 이런 사회관계적인 피해에는 조직 스토커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들 사이에 2차 피해자가 존재할 수도 있기에 되도록 행동에 조심하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 좋다. 또한 그들에게 직접 복수를 한다면 피해자의 인생을 더욱 험난하게 만들 것이므로 삼가야 한다. 아래 세부 내용에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다. 피해자는 직장 생활을 할 때 근거 없는 이상한 소문이 돌며 그 소문의 영향 때문인지 직장 동료들이 서서히 기피하게 된다. 취업 활동을 할 때는 지원한 곳에 안 좋은 루머나 과거 사실을 알려 연락조차 받지 않게 만들고 면접 기회도 주지 않게 할 때도 있다. 면접을 보게 되었더라도 아무 잘못이 없었음에도 면접관들이 처음부터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런 경우가 많다면 아바타 마인드 컨트롤로 조종당한 피해자의 신체에 회사 직원이나 면접관들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학창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관계적 가해를 살펴보겠다. 이런 것으로는 학창시절엔 은따와 왕따가 있고 대학의 군기잡기와 군대 가혹행위 그리고 직장 내 왕따가 있다. 이 또한 아바타 마인드 컨트롤로 조종당한 피해자의 신체에 피해를 입어 사태가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2차 피해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의 내용들을 추정해보겠다. 가장 먼저 2차 피해자는 1차 피해자들로부터 상식적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범죄에 가까운 피해를 입을 것이다. 2차 피해자들의 인지하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에 그 증오는 더욱 클 것이다. 하지만 1차 피해자의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 법적 처벌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로 인해 1차 피해자의 주변에서 사소하거나 심각한 복수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1차 피해자들은 자신이 아바타 마인드 컨트롤 피해자라는 자각을 하지 못하기에 자신이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2차 피해자를 미워하게 될 것이며 장기적인 피해를 인지하고 있는 이들은 2차 피해자들을 조직 스토커로 오인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1차 피해자와 2차 피해자가 서로에게 증오를 쌓게 될 것이다. 가해자들은 1차 피해자의 생각으로 가해를 하게 될 텐데 2차 피해자는 1차 피해자의 생각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것이다.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서로 간에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1차 피해자들의 조직 스토커 관련 주장을 본 일반인들도 2차 피해자를 스토커로 여겨서 그로 인한 오해로 갈등을 빚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앞서 2차 피해자는 1차 피해자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어 복수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이야기했었다. 또한 2차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입고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없어서 갈등하고 분노하게 되어 많은 이들이 복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한 번은 참는다고 쳐도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된다면 더더욱 복수로 이끌게 될 것이다. 2차 피해자가 하는 행동이 이해는 된다. 하지만 이것은 정보의 부재에 의한 잘못된 행동이다. 1차 피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아바타 마인드 컨트롤에 의해 신체가 조종당했으며 그로 인해 상황조차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1차 피해자는 자신들의 상태 즉 아바타 마인드 컨트롤에 의해 신체가 조종당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전부일 것이다. 또한 이들은 오랫동안 조직 스토커와 2차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고 전파무기의 피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 쉽고 생각과 감정마저 조작당해 실수하기 쉽다. 또한 이들도 자신이 조직적인 스토킹을 당하고 있음을 인지할 경우 그것을 신고해도 법의 허점으로 조직 스토커는 잡기 어렵겠고 2차 피해자는 나름의 이유가 있기에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다. 1차 피해자의 행동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것 또한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한 인지불능과 2차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인한 잘못된 행동이다. 결국은 둘 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보의 부재 때문에 이런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다. 물론 그 원인의 한가운데는 조직 스토커와 마인드 컨트롤 핸들러 같은 가해자들이 있다. 핸들러는 피해자들을 관리하는 가해자로 일종의 감독관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들은 반목하는 상황에 처한 그들이 서로 화해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양측에게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유발시키고 피해를 일으켜 갈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혹은 2차 피해자에게는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만들고 1차 피해자는 부정적인 생각을 유발해 더욱 의심하게 만들 것이다. 그들은 1차 피해자의 전파무기 피해 있는 사실을 2차 피해자와 일반인들이 정당하다 생각하게 하고 2차 피해자로 하여금 생각마저 감시하는 감시사회의 필요성을 주창하게 만드는 것이다. 2차 피해자는 1차 피해자의 생각을 감시하며 자신의 안전을 점검하거나 부차적인 피해가 발생할지 확인하고 복수를 해야 할지 결정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가해자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마저 감시하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또한 그것이 마치 피해를 완화시켜 주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이는 피해를 더욱 증가시키는 행위일 뿐이다. 가해자들이 1차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유발시킨 뒤 그것을 아바타 마인드 컨트롤로 재현한다면 2차 피해자들은 그것을 믿고 1차 피해자의 전파무기와 마인드 컨트롤 피해 주장은 무시하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1차 피해자가 감시와 통제를 받는 상태에 노출되게 되면 가해자는 자신들이 하던 대로 계속해서 1차 피해자를 조종해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사건 사고를 만들어낼 것이고 이로 인해 결국은 전 국민 감시사회가 만들어지는 기반이 될 것이다. 2차 피해자는 자신은 생각감시를 유용하게 사용했으니 감시사회도 괜찮다며 받아들이게 될 텐데 그 뒤에는 그들에게 1차 피해자와 같거나 그보다 심한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이 벌어진 뒤에는 조치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갈등이 지속된다면 피해자들 간의 범죄로까지 치달아 상호 간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할 것이다. 2차 피해자는 직접 접근해서 1차 피해자에게 복수하는 일을 삼가고 1차 피해자는 매사에 신중히 처신해 이해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만약 2차 피해자가 1차 피해자가 당하는 신체 조작을 고쳐주기 위해 도울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건 어려울 것이고 현실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가해자들은 앞서 다룬 브레인 해킹, 바디 해킹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고발을 우려해 또 다른 수를 쓴다. 이런 범죄의 양상은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존재했던 수법인데 현대에 와서 명명된 것들로는 FBI가 주도했던 코인텔프로가 있었으며 국내 정부에서 행해졌던 민간인 사찰, 그리고 민간 업체들과 조직폭력배에 의해 행해지는 조직 스토킹 등이 있다. 조직 스토킹은 표적으로 삼은 사람이 의사와 관계없이 호의 또는 악의를 가지고 집단적으로 계속 그 표적을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자신들의 행적을 절대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갖췄다. 그들의 범죄 행위는 아래 리스트와 같은데 민간인 사찰, 코인텔프로와 상당히 유사하다. 인터넷 악플, 명예훼손, 업무방해, 전화도청, 애완동물 괴롭히기, 재물손괴, 장난전화, 주거침입, 공공장소에서 조롱하기, 자녀들을 괴롭히기, 이웃들을 고용해 괴롭히기, 음식의 약물이나 독극물 타기, 재산 피해, 고속 추격, 층간소음, 범죄혐의 뒤집어 씌우기, 고용시장에서 퇴출하기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런 조직 스토킹의 면모를 보여주는 사회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같이 적어본다. 조직적인 괴롭힘이라는 데서 왕따, 군대 내 가혹행위, 대학교 군기잡기는 조직 스토킹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단지 개개인들의 마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의 또 다른 모습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피해자의 신체 조종으로 인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았을 피해 초창기의 이야기이다.
2차 피해자가 1차 피해자에게 M1 복수를 하는 경우도 존재할 것이다. 때문에 조직 스토킹을 당한다고 공격에 가담한 모두를 범죄자로 여기기도 어렵다. 따라서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모두에게 기본적인 소양과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1차 피해자인 걸 인지하는 시점은 상당히 피해가 진척된 이후일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주변에는 2차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조직 스토킹 당한다고 해서 주변 사람에게 증오를 가지고 대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다. 모든 진실을 알고도 범죄를 저지르는 악질 스토커가 1차 피해자 주변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을 피해자들이 직접 찾아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2차 피해자를 악질 스토커로 오인할 수 있어 삼가야 한다. 21세기는 정보전쟁의 시대이다. 정보전쟁은 적들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려 적들끼리 싸우도록 혼란을 주고 미사일, 타격 지점을 변경하는 등 실제로 싸우지도 않고 정보를 조작해 전쟁을 치르는 방식이다. 정보통제 기술 중 정보 은폐, 역정보, 정보의 치환, 맞춤형 정보 왜곡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역정보는 고의적으로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 또는 부정확한 정보이다. 만약 가해 집단의 기술이 내부 고발자에 의해 유출된다면 그들은 진짜 정보를 가리기 위해 거짓 정보를 퍼뜨릴 것이다. 동시에 공인되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와 TV 프로그램, 영화, 음악과 같은 미디어를 통한 대중세뇌가 이루어진다. 전부 거짓 정보를 넣기도 하지만 진실과 섞어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든다. 또한 정보를 파편화시키고 나눠진 정보에 대한 관점을 다르게 만들어 전체를 알기 어렵게 한다. 마인드 컨트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적어도 호세 델가도의 실험 때부터 존재해왔고 사실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을 가리기 위해 그들은 마인드 컨트롤 피해자의 증상을 조현병이라는 질병의 증상이라는 역정보를 만들어 전문가와 미디어를 통해 세뇌하고 있다. 정보 은폐는 보안 안보를 이유로 기술이나 사실을 비공개함으로 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한다. 전파 무기 및 마인드 컨트롤 관련 법률이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소련과 미국 리치몬드시에는 존재하는데 국내에서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정보가 은폐되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음모를 고발했거나 걸림돌이 된 유명인들의 죽음을 보면 내부 고발자와 반대 세력을 죽여서까지 정보 은폐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 은폐는 기업의 지적 재산권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기업, 군사, 국가 기밀 등이 존재한다. 이들의 은폐된 정보 중에는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는 기술과 범죄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다. 저들의 기밀과 은폐된 정보를 모두 공개하여 범죄와 위험한 기술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 정보의 치환은 공개된 개념과 사건 등을 그대로 둔 채로 다른 사건이나 개념을 통해 기존의 것을 가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단어는 MK울트라의 후속 프로젝트로서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이 제어한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이런 단어를 통해 가해 집단의 해악이 전파되는 것이 두려웠는지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입혔다.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조절해 좋은 효과를 얻어내는 내면 수양으로 치환했다. 사실은 한 가지이지만 정보의 습득 방법이 다른 여러 집단들은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다. 맞춤형 정보 왜곡은 가해자들이 어떤 집단을 설득하기 위해 그들의 정보에 기반하여 정보를 왜곡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피해자가 평소 99%는 정상적이고 선한 생각을 하지만 1%는 가해자들의 충동질에 의해 악하거나 비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면 99%는 보여주지 않고 1%를 보여주어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피해자를 구출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망하는 결론에 이르도록 실제 정보가 아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1세기의 생활 양식은 다분화되고 복잡해져서 개개인이 모든 것을 판단하기 어려워져 각 분야의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전문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필요하게 된 이때에 이런 신뢰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 전문가들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전문 분야를 제외하고는 알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다.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과 전파 무기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들에 대해 알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현상과 증상만을 가지고 질병에 대한 이론을 만들었을 것이다. 잘못된 전문적인 정보가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자가 잘못된 정보와 정보의 제한 때문에
자신이 피해와 착취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마인드 컨트롤 피해 증상들을 공황장애, 불안장애, 조현병으로 명명하였고 전파무기 피해 증상들을 비문증, 이명, 결막모반, 기면증, 모겔론스 등으로 명명하였다. 전문가에게도 알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기에 전문가의 의견이라면 검증도 없이 믿어버리는 풍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올바른 판단을 위해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살펴보고 그 중에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엔 가해 집단이 이런 악을 행하면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 한다. 가장 최우선적인 목적은 1984에 나왔던 생각 감시 기술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하며 상용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 기술이 완성된다면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 전 세계인들을 조종하여 노예화할 것이다. 이런 목적성이 기반이 되어 있는 기술이기에 이 범죄는 소수의 피해자들만의 일이 아니고 전 인류의 일이기에 모든 사람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 범죄를 인지하고 저지해야 한다. 부차적 목적으로서 이와 더불어 중심, 목적에 대한 지원이 동시에 추진된다. 거기에는 복잡한 사회를 만들어 개인이 이런 시스템의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도 있다. 아래는 부차적 목적에 대한 설명이다. 첫째는 단일 세계정부라는 주목적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의 여론 조성을 위해 사건 사고를 유발하는 데 있다. 그 대상은 평소 절제를 잘하지 못하는 마인드 컨트롤 피해자일 것이다.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오는 사건을 일으키도록 유도하여 이슈화시켜서 자신들의 정책을 홍보할 것이다. 둘째는 피해자의 NLP, 마인드 컨트롤이 자극에 대한 반응과 대처법을 신체적, 심리적, 생리적 정보와 함께 장기간에 걸쳐서 수집하고 분석함으로 얻는 각종 연구 결과이다. 이런 연구 결과는 심리학자, 소설가, 저술가 등 각종 전문가들에게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관점에서 공유되어 사용될 수 있으며 결국엔 이와 같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만들어진 논문과 미디어들은 가해 집단이 사상과 정책을 선전하는 데 강력한 역할을 한다. 셋째는 정치 세력을 세뇌시키거나 협박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유도하는 데 있다. 앞서 언급했던 코인텔프로가 정치적 성향을 지녔던 만큼 이런 목적은 오랜 시간 사용됐을 것이다. 이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각종 전문가들을 포섭하는 데도 사용될 것이다. 넷째는 군사적 목적으로 전투력 증강과 에픽, 메두사 등의 군용 무기 개발과 적의 기밀을 알아내기 위한 목적이다. 마인드 컨트롤은 집중력 향상 같은 좋은 목적에도 사용될 수 있는데 아군의 전투력을 증강해준다. 피해자의 증상 중에 에픽의 증상과 동일한 증상이 자주 언급되곤 한다. 다섯째는 과학적 목적으로 인간의 뇌파로 작동하는 기계와 인간의 사이보그화에 사용될 것이다. 마인드 컨트롤은 사람의 뇌파를 통해 그 사람이 생각을 읽고 쓸 수 있는 기술이 근본적인데 그런 기술을 이용해 뇌파만으로 전자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고 이미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뇌를 제외한 신체 일부 혹은 전부를 기계화한 기계 신체를 제어하는 기술에도 사용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실상을 통하여 가해 집단의 전략을 추정해보았다. 거짓말도 충분히 자주 하면 진실이 된다. 거짓말도 자주 하면 진실처럼 여겨진다는 말인데 나치에서 대중을 세뇌하는데 큰 공을 세운 괴벨스가 했던 말이다. 가해자들은 소수의 인원을 이용해 피해자가 하지 않은 행동과 말을 꾸며내어 주변인을 속이고 피해자를 고립되게 만든다. 악을 이기기 위해 악한 힘으로 맞서라. 그들은 악에게 악으로 맞선다며 애꿎은 피해자에게 악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 상황 조작과 함께 감정과 생각을 주입한다. 그들은 피해자의 상황을 조작하며 동시에 감정과 생각을 주입해 부정적 행동을 유발한다. 나비 효과와 티끌 모아 태산. 나비 효과는 어느 곳에서의 나비의 날개짓이 다른 먼 곳의 허리케인에 영향을 주듯이 아주 작은 행동이 큰 결과가 나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용어이다. 가해자의 작은 죄들이 조직을 형성해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루어지므로 피해자에게 아주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
분열과 통치를 위해 갈등 유발. 가해 집단은 1차 피해자와 2차 피해자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분열하게 함으로 유리한 입장을 취한다. 정보의 제한과 대중세뇌. 가해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한하고 음모론이라며 대중을 세뇌한다. 복수로 인한 범죄의 연속. 1차 피해자에게 복수하는 2차 피해자 때문에 1차 피해자는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고통의 크기가 커지고 부정적인 결과가 더욱 확산된다. 범죄의 악순환. 위에서 살펴보았던 항목들은 서로 연계되어 순환되며 피해를 심화시킨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범죄 조직의 규모가 더 커지고 악순환은 가속화된다. 앞서 그들의 전략을 살펴보았고 이제는 어떻게 싸울지에 대해 논해보려고 한다. 공론화 및 전파무기 관련 법 제정. 이 피해를 줄이려면 일반인들이나 비인지 피해자들이 이 피해를 알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전파무기 관련 법을 제정하여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수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3자 대면으로 진실을 밝힌다. 만약 누군가 어떤 사람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이야기의 당사자와 그것을 들은 사람과 이야기를 한 사람 셋이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공동체에서는 타인의 잘못을 수용하는 문화가 개개인에게는 잘못을 인정하는 문화를 함께 정착시켜야 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만약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범죄로 맞대응하지 말고 그의 범죄를 고발하고 법과 제도를 이용해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법적인 절차와 제도적인 절차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신뢰하지 않고 절제한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여과 없이 표출한다면 가해 집단이 원하는 대로 좋지 않게 상황이 흘러갈 것이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도 유도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절제해야 한다. 작은 악에도 협조하지 않는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작은 악이 점차 커져서 큰 악으로 발전되기에 작은 악에도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 되도록 모든 사람과 잘 지내며 정당하게 상대를 처벌한다. 되도록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며 잘못을 하는 사람들은 정당히 처벌해야 한다. 정보를 여러 가지 각도로 살펴보고 미디어를 진단하며 시청한다. 은폐된 것들을 밝힌다. 모든 정보 그리고 전문가가 말하는 정보가 전부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별하고 미디어를 시청할 때도 자연스럽게 세뇌되지 않도록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 국가안보, 기업기밀 등을 이유로 많은 위험한 기술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런 기술을 드러내고 기술이 악용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악순환이 생기지 않도록 취약점을 찾아 공개하고 함께 고쳐나간다. 위의 문제점들을 항상 점검하면서 취약한 부분을 공개해서 함께 고쳐나가야 한다. 이 싸움은 합리성과 정당성을 겨루는 싸움이며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본능과 양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본능을 이용해 자신을 지키고 양심을 통해 절제하여 물리적 충돌이 아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응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사실을 다 알았다고 해도 뚜렷한 대책이 생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글대로 실천하려면 힘든 날들이 많겠지만 계속 견뎌내야 할 것이다. 이런 어려운 날들을 견뎌내고 살아내려면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라는 말이 있다. 이는 선악을 심판할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믿음일 것이다. 나 또한 이런 믿음이 있다. 내가 믿는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매일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시청자들에게 여호와를 믿으라고 강요하진 않겠지만 나는 여호와를 믿을 것이다. 또한 고통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만든다. 자기 자신이 받는 고통의 이유를 자신의 정체성에서 찾을 수도 있다. 또한 정체성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그 길을 보여주기도 한다. 제작자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보게 되었고 그게 맞든지 틀리든지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기에 지금까지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었다. 시청자들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 또한 정체성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길 바란다. 그리고 제작자는 죽는 것은 용납하더라도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두려웠다. 그 의미는 시청자들이 이 글을 읽고 현실에 대해 깨닫고 알게 되면서 악을 거부하고 선을 선택하고 시청자들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악이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디스토피아 3대 소설로가의 집단의 세계 정복, 전략들이 어떤 방식으로 삶에 침투하는지 이 소설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멋진 신세계의 관점에서 미디어의 해악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미디어 세대에서 가져야 할 우리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이야기한다. 의학계에서 임상실험과 관련해서 실제로 벌어졌던 비리와 비도덕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전문가들의 비도덕성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전문 지식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 쉽게 읽히지 않는 편이다. 국내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마인드 컨트롤과 관련된 책이다. 국가안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어 온 정신통제 기술을 설명하고 그 위험성을 폭로하는 책이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300개의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다고 한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저자가 나치 수용소에 감금되면서 동료의 죽음과 절망 속에서도 삶의 의지를 잃지 않고 견뎌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로고테라피라는 학문을 만들었고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써냈다. 끝이 없어 보이는 절망을 인간이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썰을 푸른 글들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진짜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군지는 찾기가 어렵다. 찾아서 그 사람을 제거하면 된다는 생각은 희생을 더 늘릴 뿐이고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도 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진 않겠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기 바란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모든 진실을 드러낼 수는 없다. 절대자와 신이 계셔서 모든 죄목을 알고 그들을 심판할 순 있지만 한계를 가진 인간은 실수하고 희생을 늘릴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대하기를 바란다. 모든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 이것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현존하고 악용되고 있는 기술들은 다뤘던 내용들보다 더 많을 것이다. 또한 일부러 적었다가 뺀 내용도 있다. 임플란트 칩이 증거가 될 수도 있었지만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칩도 보이지 않게 작아져서 증거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영상에 나온 내용만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다뤄지지 못한 부분까지 감안하여 생각하면서 올바르게 자신의 삶을 선택해 나가길 바란다. 인간이 타인에게 조종당할 수 있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인간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진실을 전부 알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해서 자신의 판단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말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제작자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 중 하나를 남기며 마치겠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